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평상시에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겠죠.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의외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과하는 겁니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점점 더 코너에 몰려서 자기의 죄나 과가 드러날수록 궤변을 늘어놓게 되죠. 그래서 사소하게라도 일상생활의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과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굉장히 베풀 줄 아는 것 같이 보이고, 굉장히 뛰어날 줄 알고, 굉장히 포용력 있어 보이는 그런 사과에 인색하거나 어색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상황이죠. 사과가 바로 뭡니까? 가볍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큰 잘못을 보기 전에 이런 작은 잘못을 대하는 태도를 너무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있죠. 바늘 잘못, 소 잘못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작은 실수를 흔쾌히 인정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념과 그리고 결국은 그런 버티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내겠죠.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잘못, 사소한 잘못 흔쾌히 사과합니다. 그런데 자기 신념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만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런데 모든 걸 끝까지 버티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화장실 앞, 그 다음에 식사 자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몇 가지 진정성의 법칙이 있죠. 그리고 우리 역시 사과하기 싫을 때, 즉 가짜 사과할 때 바로 이 진정성의 법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합니다. 첫째,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이 향하죠. 여기서의 시선이란 우리의 육체적 눈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논 쪽 혹은 수많은 분위기의 방향도 마찬가지죠. 내가 상대방을 직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그래서 회피하는 사과입니다. 거짓 사과죠. 네가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나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상대방에게 우리 조직을 대표해서 혹은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 사과드립니다. 내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들어가지 않은, 나로서 내가 사과해야 되는 상대방을 직시하지 않는 모든 사과는 다 가짜 사과고요. 우리 역시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사과하고 있을 때 이런 행동들을 보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점점 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더 괴롭게 만드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지었는지 아니면 정말 잘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목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있는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는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뜻이죠. 사실 하지만 그 책의 핵심은 그 유전자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유전자가 모여 이루고 있는 인간은 가장 중요한 삶의 생존 도구가 오히려 이타성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그렇다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들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대부분 타고나는, 인간이 태어날 때 이 순간은 상당히 선합니다. 그건 거의 모든 심리학 연구들이 일관적으로 관찰되죠. 그런데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물론 여기에는 편도체와 같은 양심, 죄책감, 물론 여기에는 일부, 극히 일부 양심과 죄책감을 담당하고 있는 뇌에서의 편도체를 거의 발달시키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는 선천적인 사이코패스들이 존재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후에, 태어난 이후의 삶에 의해서 이런 초단절형 리더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슴 아픈 혹은 불행한 학대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청소년기에 어떤 용기와 결정을 냈느냐가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요인일 겁니다. 모든 학대받았거나 트라우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픔을 겪게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점이 되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사이코패스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격히 줄일 수는 있다. 그 답이 바로 어디 있을까요? 바로 교육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지식을 학교에서 배우지만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가를, 그리고 연결된 삶을 사는가를 거의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한국의 교육이 이 측면에서는 지독하리만큼 약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리고 교육 수준 높은, 그리고 책임의식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무언가를 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아이들. 그런데 이렇게 환상적인 콤비를 가지고도 우리는 왜 이런 교육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의 그릇된 욕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리차드 도킨스를 비롯한 수많은 이 분야 연구자들이 얘기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단절된 능력 있는 아이들, 단절형의 능력 있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아이를, 그리고 우리 후배 세대를, 그리고 우리 한국의 어린 세대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경쟁력 없고 가장 일찍 도태되는 세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쁜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결국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나쁘면서 심지어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할까요? 우리 자신이 파편화되고 외롭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그리고 의미 있으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게 말은 쉽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니? 라고 반문하신다면 저희 심리학자들이 100년 넘게 연구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의미 있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언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고마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왜 외로워질까요? 고마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에게 고마워해야 되는데도 표시하지 않는 사람, 나의 고마움을 받지 않는 사람, 즉 감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 언어는 바로 미안해라는 말입니다. 고마울 때, 미안할 때, 이 두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일수록 외로운 사람들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죠. 오늘 내가 고마워해야 될 게 있다면 흔쾌히 고맙다고 얘기하시고요. 내가 미안해라고 사과해야 될 게 있으면 용기 내서 사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감사와 사과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는 결코 초단절형 리더가 발붙일 틈이 없고, 그리고 이런 리더로 인해 고통받을 확률도 줄어들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먼저 한번 돌아봐야 되죠. 우리 스스로 그런 초단절의 지점을 지향하고 있지 않은지. 단절은 연결의 반대말이고 연결은 아우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아우름을 반대말은 배타겠죠. 즉 배타적 언어가 너무 쉽게 나오면, 그리고 그게 고착화되면 단절이고요. 그리고 그걸 심지어 무기로 쓸 줄 알면 초단절이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배타적 언어는 종종 씁니다. 아닌데 나 그런 말 쓰지 않는데? 아니요. 의외로 우리가 좋은 말을 할 때 많이 써요. 그리고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혹은 비판하는 말은 그 자체로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내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배타적 언어를 의외의 곳에서 좋은 표현을 할 때 쓰는 경우 많죠. 꽤 많은 조직에서 그 조직의 선배 세대 분들에게 이런 배타적 언어 하지 말라고 많이 당부드립니다. 자기 후배가 일을 잘해왔는데 어우, 이 친구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일 너무 잘해. 굉장히 배타적이죠. 나는 그 상대방, 즉 후배 직원을 칭찬하고 있지만 그 후배 직원만 싹 빼고 그 후배 직원의 모든 세대를 안 좋게 평가한 거잖아요. 내 속마음을 들킨 겁니다. 후배가 선배한테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하죠. 아우, 선배님 나이 드신 분답지 않게 옷 정말 잘 입으시네요. 뭡니까? 당신만 빼고 당신 세대는 다 촌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의외로 상대방 세대의 장점을 잘 모릅니다. 나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능을 모르죠. 정치에서는 진보는 보수의 장점을 모르고 보수는 진보의 역할을 모른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경영진은 노조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노조는 경영진을 악마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해야 될 때는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하는 일도 없는데
맨날 밖에서 술만 마신다고 남편을 나무라는 부인, 내가 벌어준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꼴이 이게 뭐야 라고 탓하는 그런 남편, 집안꼴이 엉망되겠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의 순기능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단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악화된 결과가 초단절입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안에 악마가 다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 천사도 존재합니다. 악마를 키울 것인지 천사를 키울 것인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죠. 우리는 종종 그래서 이런 악마 혹은 악한 리더를 종종 탄생시키는 어리석은 순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스럽게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라는 실험을 그래도 정착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초단절형 리더가 20세기 초반만 해도 한 번 세력을 잡으면 90% 이상의 모든 권력을 가져갔던 20세기 초중반과는 달리 이제는 여전히 견제받고 여전히 오랫동안 힘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더 많다는 것에 희망을 더 두고 싶습니다. 스티븐 핑커와 같은 대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나쁜 리더, 악한 리더들로 인해 씨름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인데 왜 타살률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을까요? 왜 국가폭력에 우리는 점 더 많은 저항을 하고 있고 혹은 그릇된 리더십에 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책들을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쨌든 더 연결되고 나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퇴행이죠. 집단은 항상 개인보다 더 원시적이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원시적이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훨씬 더 이기적 본능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 이기적 본능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옛날 방식으로 되돌아가서 일하자. 기업의 영향력 ESG 다 필요 없다. 안티 ESG가 나오고 있죠. 물론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다 손 치더라도 용량이 약과 독을 결정하는 것처럼 속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약보다 나쁜 게 성급한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엉뚱하게 헤게모니와 방향점을 잘못 설정해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자. 더 나쁜 과거로 회귀하자. 즉 퇴행을 한다는 반작용은 곳곳에서 종종 나오고 있고요. 이게 바로 나쁜 리더들, 초단절형 리더들이 꽤 자주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지금 강렬히 불안하고 그리고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죠. 20세기 초반만 해도 쉽지 않았던 현상입니다. 절대로 낙관하시면 안 됩니다만 절대로 긍정과 희망을 포기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낮은 기울기지만 어쨌든 더 나아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던 결과들이 있죠. 나쁜 사람이 더 솔직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이에요. 착하고 바른 말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거칠다 못해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우리는 이성적으로 전자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되게 재밌는 착각 중에 하나가 고개를 들죠. 두 번째가 더 솔직한 사람이다.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모습은 보이고 싶어하고 나의 나쁜 모습은 감추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나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다. 심지어 진실된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심을 보이니까.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투표를 연구하죠. 투표는 어떤 사람을 선출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인 것 같은 사람을 선출합니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인데도 탈락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상한 사람이 종종 투표에서 이기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해결책은 뭘까요? 투표를 없애자. 투표는 잘못된 거다. 가장 바보 같은 해결책이죠. 그럼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뭔가요? 진심인 것 같은 사람이 위선인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이고요. 위선인 것 같은 사람이 사실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걸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신경 써서 한 사람을 지켜보면서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투표와 같은 이런 거대한 사회적 활동에서는 나 개인이 들여다본다고 할 수가 없겠죠. 사실은 그걸 해야 되는 게 언론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제부터는 그게 아닌 거죠. 언론, 미디어의 정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조금씩 변해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매체가 언론인지 아닌지, 마치 10년 전, 15년 전에 포털이 언론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논쟁해 왔던 것처럼요. 앞으로도 이런 논쟁은 계속 끝없이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거칠고 공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위선적인지 아닌지를 겸허하고 그 다음에 좋은 표현과 그 다음에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진실을 첨예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그걸 검증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미디어는 언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거나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만 이제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이 다양한 시대마다 다르게 강조될 수가 있죠. 그런데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내가 이 권한과 이 힘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심리적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단 몇 년짜리 선출된 권력인데 무서운 줄 모른다. 혹은 회사의 대표님들한테도 영원히 당신이 대표할 것 같으냐. 혹은 그 회사의 오너라고 할지라도 당신 회사가 영원할 것 같으냐. 인간의 모든 힘은 유한하거든요. 그 크기뿐만 아니라 기간이.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사람이 권한이나 권력을 갖게 되면 이 유효기간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리더들은 내 권한이 끝나는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는 리더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 리더가 되면 그 위치에 오면 분명하게 실수를 하거나 어리석은 짓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기업의 임원분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상무님, 꿈이 뭔가요? 저 사장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다시 농담 아닌 농담을 하죠. 어떻게 사장 되는 게 꿈입니까? 사장 돼서 뭐 하고 싶은지가 꿈이어야지. 그 자리에 오르는 게 꿈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성취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까지 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꿈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고 난 다음부터 뭘 할지를 생각하죠. 그런데 유한한 기간의 리더십과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부터 뭘 할지를 생각을 하면 그들은 마음이 급해지거나 아니면 내 권력을 연장시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수록 점점 더 극렬한 증오감, 이 초조함이 바로 그 증오감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리더의 위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서글픈 현상이 하나 있죠. 이렇게 권력지향적인 리더가 성취지향적인 자기의 팔로우들 혹은 부하 직원들 그리고 국민들을 가장 잘 이용해 먹고 쉽게 버리고 쓴다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권력지향적인 리더가 성취지향적인 자기 밑에 사람들을 너무나도 끝까지 빨아먹고 그 다음에 불태워 사용하며 소진시켜 그리고 구겨버리는 걸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일수록 내가 삶을 열심히 산다고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더들이 그런 자리에 오르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리더의 자리에 오르지 않는가를 끊임없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리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저 역시 많은 기업과 조직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 어떻게 리더의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떤 리더를 우리는
뽑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좋은 리더를 만났을 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누렸고요. 그리고 나쁜 리더를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불행을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신지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속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진보돼서 예전에는 죽을 병도 지금은 거의 다 치료하고 있죠. 그리고 가보지 못한 곳도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젠 심지어 우주를 탐색하고 있죠. 이렇게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지금도, 아니 과거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리더로부터 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리더의 잘못된 판단 혹은 오만한 결정 혹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서 전쟁, 기아, 그 외에 수많은 갈등들을 겪고 있을까요? 한 번쯤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발전이 더딘 게 아마 리더와 그리고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욱 중요한 건 이제 인간의 수명이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조차 다양한 방식으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리더와 그 리더의 리더십에 관해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막막하기만 할까요? 간단하죠.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초등학교 다니실 때 리더십 과목 배워보신 적 있으신지요? 중학교는요? 고등학교는? 아마 대학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리고 국민의 놀라운 비율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고 있는 유럽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전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개발자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 에스토니아 교육부 관계자 한 분이 저를 데리고 초등학교 교실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교실에서 누구나 다 듣는 마치 우리나라의 국어나 수학 같은 과목이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기업을 만드는 이유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과목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도 리더십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늘 리더를 만나야 하고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될 때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보지 못한 혹은 안목을 길러볼 기회를 갖지 못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리더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리더에 의해서 휘둘려지고 내 삶을 거기에 얼마든지 빼앗기거나 선동당하고 조종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점점 더 많은 심리학자들이 리더, 그 중에서도 특히 나쁜 리더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누구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좋은 리더를 선출하면 되고 좋은 리더를 알아보면 되지 왜 굳이 나쁜 리더를 알아보고 나쁜 리더십을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정말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행위, 즉 운동,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은 건강을 해치는 음식과 행동과 습관이죠. 그런데 우리는 윤리는 배웠는데요, 악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윤리의 반대말은 비윤리일까요? 그건 너무 협소한 정의죠. 우리는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나쁜 리더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의 수많은 역사책과 그리고 사회교과서는 그래서 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그 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켜주고 발전시켰지만 몇 배의 강도로
깨끗하게 황폐해버리는, 그리고 초토화시키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교육과정에 틈이 없어서, 그리고 뭘 거기까지 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거의 배우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빛낸 위대한 위인들의 이름은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를 정말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 빠뜨렸던 그런 악인들의 이름은 단 몇 명에 불과한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다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나쁜 리더와, 그리고 그 나쁜 리더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삶을 황폐화시키고 피폐화시키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고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나보다 한참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대단한 정치적 리더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리더뿐만 아니라 내 삶의 나의 가까운 거리에서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대비하기 위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지식이죠. 서론이 너무 길었다고요? 그러면 아주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나쁜 리더는 누굴까요? 그런 나쁜 리더를 초단절형 리더라고 부릅니다. 단절. 무엇의 반대말일까요? 연결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면 이 연결을 끊는 단절, 이 단절을, 그것도 엄청나게 하는 이 리더들은 도대체 무엇을 단절시킬까요? 첫째는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통솔을 받는, 혹은 자기의 리더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죠.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과,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크던 작던 자기의 위치나 아니면 부여받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대부분 이렇게 귀결됩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이다. 그리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완벽히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은 일정 부분 경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약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건 유일한 법칙이 되면 큰일 납니다. 혹시 약과 독의 차이를 아시나요? 약과 독은 물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것이지요. 더 정확하게는 완벽히 같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약이고 무엇이 독일까요? 아마 약을 전공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분들은 아실 겁니다. 즉 용량이죠. 즉 어떤 물질이 약인지 독인지를 구분하는 건 성분이 아니라 용량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말들은 그 말이 약인지 독인지를 결정하는 건 역시 용량, 즉 정도입니다. 세상은 경쟁하는 거야. 약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 말을 지나칠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그게 가장 위험한 리더입니다. 이 법칙을 늘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세뇌이면서 그 반대급부인 바로 경쟁하지 않는 자는 처단해야 돼. 약한 자는 세상의 짐이고 그러니 얼마든지 짓밟아도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20세기의 거의 모든 독재자들이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21세기에도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을 TV에서든 아니면 우리 주위에서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나쁜 리더들은 또 무엇을 단절시키려고 할까요? 저는 이런 나쁜 리더들 가까운 곳에서 경험한 적이 많죠. 예를 들면 군대였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용하며 선동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밟는데 조금의 죄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을 단절시킵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 약한 우리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힘없는 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 먼 것도 아니죠. 불과 수십 킬로 혹은 불과 200킬로만 위로 올라가면 북쪽에서 볼 수 있는 나라도 똑같은 짓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것을 두 번째로 단절시킵니다. 물론 이렇게 초단절형 리더들이
세상에 갑자기 권력을 쥐는 경우는 지금도 종종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두 번의 피해를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그들에 의해 제거되고 가장 많이 억눌리고 짓밟히는 피해가 되겠죠. 그런데 못지않게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충성하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경우에도 못지않게 큰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초단절형 리더는 거의 예외 없이 초스피드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발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이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몰락의 길을 걷죠. 그러니 그들에게 부안해동했던 사실은 초반에 선량했다라고 어느 정도 변명할 수 있었던 사람들까지 똑같이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 이런 초단절형 리더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의 위치에 앉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막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렇게 공감 능력도 없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견줄 수 있는 이런 초단절형 리더들은요, 모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연구자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죠. 아웃스마트, 그들보다 더 똑똑해져야 된다. 왜? 그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겨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TV나 신문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높은 리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연하고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런 나보다 단 몇 살 많은 혹은 단 한 직급 높은 위치에 있는 혹은 약간의 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막아내고 이겨내고, 즉 아웃스마트, 보다 더 우리가 영리해질 수 있을까요?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이 단절을 무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연결을 무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초단절형 리더, 이런 악의 리더들이 나를 지배하는 가장 손쉽고도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은 내가 어쨌든 용기를 내서 다양한, 많은, 그리고 세상에 나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어떤 범죄 심리학자는 독서 토론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 소시오패스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현격히 적다. 왜 이런 현상이 발견될까요? 우리가 책으로 물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식으로 이겨낼 수 없는 건데요. 독서 토론에 나가면 나와 여러모로 다양한 사람들을 느슨하게 많이 만나죠. 이렇게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 초단절형 리더가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나를 단절시켜 오로지 자신에게만 깊게 관여하게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깊고 단절된 관계, 정반대가 바로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에 대해 공부하는 겁니다. 질병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질병을 막아내고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을 막고, 그리고 그들이 내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혹은 지금 당장 내 삶이 평온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평화로운 시기에도 틈틈이 나쁜 사람들에 대한 공부를 해 놓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심리학자로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해의 연구도 지켜보고 있지만,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이런 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들에 대한 심리도 불편하지만 늘 관심 있게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의 모두의 과정을 거쳐서 말 그대로 더 아웃스마트, 좀 더 영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